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눈이 반짝이고 걸음걸이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가르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을 어떤 태도와 습관으로 보내느냐,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즐거워지는 11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큰 것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에 첫 1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혹시 휴대폰부터 들여다보시진 않나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누가 연락했나 살피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확 치솟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천장을 보면서 크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나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문을 여세요.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커튼을 젖히고 바깥 빛을 들이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바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천연 행복 물질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아침마다 무기력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분간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신 겁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억지로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창한 아침 루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호흡 3번, 물 한 잔, 햇빛 보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하루의 색깔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주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리 없는 움직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헬스장을 떠올리십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이지 가볍게 걷는 건 운동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65세 이상 성인 약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40%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걸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걸은 것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3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이게 30년 쌓이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뭐가 문제일까요?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울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꼭 30분을 한 번에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나눠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크게 켜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온몸이 쭉 펴지면서 시원한 느낌. 그게 바로 근막이 풀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8세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의자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따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팔을 올리는 것도 버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팔이 귀엽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무릎 통증도 줄었다는 겁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서 무릎을 잡아주기 시작한 거지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천연 명약입니다. 다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가볍게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 한 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비밀. 입에 넣는 것이 곧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장 속에는 약 1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장 속 미생물들이 우리 기분까지 조절한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아까 아침 햇빛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지요. 이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는 것과 더하는 것, 먼저 빼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장 속 나쁜 균을 키웁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에만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처럼 공장에서 만든 음식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제 더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장에 이로운 균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식탁에 원래 올라오던 것들이지요. 어르신들이 드시던 전통 밥상이 사실 최고의 장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둘째,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밥.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실생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반찬으로 김치 한 가지, 나물 한 가지만 꼭 올리세요. 그리고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는 과자 대신 고구마 하나 아니면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이것만 해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요령입니다. 식탁에 물병 하나를 항상 놔두시고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자, 이제 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움직임, 먹거리 이 세 가지를 챙기면 몸의 기초 체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 들어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비밀, 사람이 보약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장관을 따로 임명할 정도로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거의 혼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그냥 마음이 쓸쓸한 정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서너 명과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동창회도 좋고 등산 모임도 좋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달에 최소 2번은 만나는 겁니다. 한 번은 의지로, 2번째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둘째, 안부 전화를 거세요.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형제자매에게 전화해서 5분만 이야기 나누세요. 별다른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지관 수업, 종교 모임,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이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취미가 같으니 할 이야기가 있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만약 손에 꼽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한 주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의 양분이라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머리의 양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이 무료해집니다. 5번째 비밀, 머리가 녹슬지 않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뇌를 근육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은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60살이든 70이든 80이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에 새 꽃을 심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좋을까요? 3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악기를 배우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발하게 소통하게 됩니다. 꼭 피아노나 기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모니카나 오카리나처럼 작은 악기도 훌륭합니다. 둘째, 외국어 공부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냐고요? 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캐나다 요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5개만 외워도 됩니다.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고 자서전도 좋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해서 글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으니 타자가 느리시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하루에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이 3줄이 뇌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7세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세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촬영을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편집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일 뭘 찍을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정말로 늦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돈이 걱정인데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친구가 많아도 경제적 불안이 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6번째 비밀, 돈 걱정을 줄이는 마음의 회계장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이 정도가 아니라 10,000원 단위까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르는 상태가 불안을 키웁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통제감을 잃었을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한 달 지출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 하고 안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줄일 수 있겠구나 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막연한 불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이 어려우시면 수첩에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쓴 돈을 적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마트 장보기, 이렇게 한 달만 적어보시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달고 사십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함입니다. 행복 연구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느낄 줄 아는 연습을 하시면 돈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소득이 확 줄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3-4번씩 확인하셨대요. 그러다 상담사의 권유로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지출이 본인 생각보다 30%나 적더랍니다. 안 쓰는 보험도 3개나 나오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도 4개나 있었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월 20만 원 넘게 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그때부터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자, 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과 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고 잠이 부족하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잠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요. 7번째 비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이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하시지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새벽 4시 오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약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낮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잠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소화 때문에 몸이 쉬질 못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방이 너무 밝지 않은지, 너무 덥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합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을 때 잠이 가장 잘 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정 할아버지는 3년째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잠은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수면 위생 교육이라는 걸 들으셨는데요. 거기서 배운 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간 하시고 밤 10시에 이불 속에 들어가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3주째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잠은 정말로 보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 오늘 밤부터 저녁 루틴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몸과 관련된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불안, 수면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 텐데요. 8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교에 대한 것입니다. 8번째 비밀,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동창 모임에 갔더니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듣고 있으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은 원래 남과 비교하도록 설계된 동물이니까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본능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먹이를 모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특히 SNS가 문제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멋진 모습만 골라 올린 겁니다. 일종의 하이라이트 모음이지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일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이 약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뇌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이 작은 초점의 전환이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둘째,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세요. SNS를 하루에 30분 이상 보지 마세요. 특히 남의 일상이 부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면을 끄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남의 정원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내 정원에 물을 주어야 내 꽃이 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곁에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자, 비교를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비밀은 의외로 단순한 건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9번째 비밀, 작은 목표가 큰 활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고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끼시지요.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내 시간이다. 하고요. 그런데 1~2달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동기부여의 호르몬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라지면 도파민이 줄고 도파민이 줄면 의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오늘은 화단에 물 주기, 오늘은 손자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 1권 빌려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 오늘 화단에 물 줬네, 잘했어 하고요. 인천에 사시는 70세윤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5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대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동네 텃밭 분양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 윤 선생님은 귀찮아하셨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텃밭에 나가시면서 매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고추에 물 주기, 내일은 잡초 뽑기, 모레는 지지대 세우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가 키운 거라며 자랑하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킷리스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이나 책 출간 같은 큰 목표도 좋지만 사실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건 오늘 할 작은 일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지금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이제 10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웃으신 적 있으신가요? 10번째 비밀. 웃음과 유머는 최고의 영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살면서 웃을 일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모르핀보다 약 200배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웃으면 약 45분간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 코미디 프로그램을 챙겨보세요. 텔레비전이든 유튜브든 자기가 좋아하는 웃기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놓고 매일 보시는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웃기는 친구를 자주 만나세요. 주변에 유독 재미있는 사람이 꼭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자주 어울리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곁에 잘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셋째,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에 맞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하고 웃어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럽지만 몇 초 지나면 정말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한 번만 더 웃어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 비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가장 간과되면서도 효과가 큰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연 뭘까요? 11번째 비밀,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중장년 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다니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오면 뭐라고 안내하나요? 먼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산소를 마셔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충전되어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란 뭘까요? 꼭 명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명상이 좋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인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혼자 산책하기입니다. 아까 산책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때는 건강을 위한 산책이었다면 이건 마음을 위한 산책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이어폰도 빼고 전화기도 집에 놓고 그냥 바람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나무잎 색깔이 바뀐 것도 보이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낮잠 자는 것도 보이고 이런 사소한 풍경들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조용한 취미를 갖는 겁니다. 낚시, 다도, 서예, 퍼즐 맞추기, 뜨개질 이런 활동들은 반복적이고 조용한데 이 반복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는 편안해지는 상태. 이걸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나만의 시간,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차를 마셔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이 한 시간이 하루의 쉼표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70세에 가게를 정리하시고 나서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셨대요. 그러다 딸이 수채화 교실을 추천해줬는데 첫 수업에서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국물이 끓는 것만 봤는데
물감이 번지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하셨대요. 지금 이분은 매일 오후에 2시간씩 그림을 그리십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정말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잠시 멈춰서 바람도 쐬고 하늘도 올려다보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첫 1시간을 바꾸세요. 심호흡 3번, 물 한 잔, 햇빛 보기. 둘째, 매일 가볍게 움직이세요. 30분 걷기, 스트레칭 5분. 셋째,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챙기세요. 발효식품과 채소, 그리고 물.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한 달에 2번 모임, 일주일에 1번 안부 전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손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글을 쓰세요. 여섯째, 돈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일곱째, 잠의 질을 높이세요. 저녁 루틴을 만들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여덟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SNS 사용을 줄이세요. 아홉째, 매일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해내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열째, 매일 한 번 크게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무료 영양제입니다. 11째,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당신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11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한 달 뒤의 나를 바꾸고, 1년 뒤의 나를 바꿉니다. 나이가 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노년이 아니라 무르익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가장 깊고 풍요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습관들인지 궁금하시지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한번 보셨나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잠깐, 양치할 때 잠깐, 그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20대, 30대 때는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머리 한 올까지 신경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 가거울이 불편해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진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고 어쩐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이 단순히 예뻐지자, 멋있어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모 관리가 자존감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거울 앞 3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외모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서 옷차림이 확 단순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검정, 회색, 남색, 비슷비슷한 색깔의 편한 옷만 돌려 입게 됩니다. 미용실도 안 가게 되고 스킨케어라고 해봤자 세수하고 아무거나 하나 바르는 게 전부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첫째,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생깁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나이 먹고 외모에 신경 쓰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나이 듦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틀이에요. 젊은 사람은 꾸며도 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꾸미면 뭔가 어색하다, 분수에 안 맞는다,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됩니다.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변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확 줄어들잖아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나면 집에 나와 배우자만 남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드니까 꾸밀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출근 전에 넥타이 매고 구두 닦고 머리 세팅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어디 나갈 일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학교 행사 갈 때, 남편 회사 모임 따라갈 때는 신경 썼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관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셋째, 체력 저하에서 오는 무기력함입니다. 50대 넘어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결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뭘 할 의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신경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고정관념, 사회적 역할 축소, 체력 저하.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더 꾸밀 이유가 없어지고, 안 꾸미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결국 삶 전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고 활기차 보였는데 퇴직하고 나서 급격하게 달라진 분 말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모 관리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악순환이 그분의 활력을 갉아먹은 겁니다. 이 악순환,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요? 1번,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모가 바뀌면 뇌가 바뀐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어쩌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더니, 아니면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 입었더니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까지 당당해지는 느낌. 반대로 며칠째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으면 왠지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옷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꾼 외모가 내 행동과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과 평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같은 집중력 테스트를 시켰더니 흰 가운을 입은 그룹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중력이 달라진 거예요. 옷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전문가야. 집중해야 해. 이런 신호를요.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만 대충 하고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있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구나. 대충 보내면 되는 날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깔끔하게 씻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거울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면 뇌에 다른 신호가 갑니다. 오늘은 뭔가 할 일이 있는 날이야. 밖에 나가도 되는 날이야. 그러면 진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도 가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되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도 걸게 됩니다. 여기서 뇌 과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보상과 동기의 물질입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바로 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머리를 하고 났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일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 좋다, 나 괜찮은데? 이 느낌이 도파민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도파민은 다음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일도 좀 신경 써볼까? 다음에는 다른 옷도 입어볼까?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 관리를 완전히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뇌는 거울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줄어들고 대신 무기력함과 무관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 연구를 보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 수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남이 볼 때 어떤지가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모 관리가 치매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으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우울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자극이 없고 우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가 쇠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모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외모 관리가 만들어내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고, 피부에 로션 바르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외출 전에 한 번 더 매무새를 확인하는 이 작은 행동들, 이게 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허영이 아니에요. 뇌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생활은 우울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외모 관리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외모 관리가 뇌에 좋다는 걸 알았으니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외모가 달라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거의 집 밖을 안 나오시는 분, 동창 모임에도 안 나오고, 동네 경로당에도 안 가고, 전화해도 다음에 보자만 하시는 분,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봤자 뭐 하겠어. 만나면 서로 아프다는 얘기만 하잖아. 그런데 좀 더 솔직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려면 일단 거울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 거울이 불편한 거예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고 모임을 거르고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15갭이면 거의 한 갑에 가깝잖아요.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몸에 나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몸도 마음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교류가 끊기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외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거울 앞에 서는 게 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외출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외출이 수월해지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고 웃게 되고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마음이 환기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63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아내분이 걱정이 돼서 방강제로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을 몇 벌 사드렸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하면서 투덜거렸는데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미용실도 가고 구두도 하나 새로 장만하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대요. 모임에서 자네 젊어 보이는데?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부터 달라졌답니다. 그 뒤로 모임에 꾸준히 나가게 되었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3년 만에 삶에 활기가 돌아왔다고 해요. 이분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옷 몇 벌 바꿔 입고 머리를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자신감을 만들었고 자신감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사람을 만나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여성분들 사례도 있습니다. 57세 여성분인데 폐경기를 겪으면서 살이 급격히 찌시고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외출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피부관리 강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거기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년배분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같이 스킨케어 방법도 배우고 서로 어울리는 색깔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함께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죠? 외모 관리가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힘. 그게 외모 관리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외모에 신경을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시각적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불과 몇 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되고 그 첫인상의 대부분은 외모에서 나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80세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느냐고요. 맞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외모 관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모 관리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립에서 벗어나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깔끔한 외모는 상대방의 호감과 신뢰를 끌어내서 인간관계의 질 자체를 높여줍니다. 외모 관리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거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외모 관리가 곧 건강 관리라는 것. 이 둘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와 건강 관리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세요. 건강 관리는 병원 가고 약 먹고 운동하는 거고 외모 관리는 옷 사고 화장하고 미용실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놀라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이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자주 보면
내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얼굴에 새로운 점이 생겼다든가, 피부색이 달라졌다든가, 목에 혹 같은 게 만져진다든가, 한쪽 눈이 처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 이상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매우 높은 암인데, 초기 증상이 대부분 피부 위에 작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점이 커진다든가, 모양이 불규칙해진다든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평소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 있을 때, 걸을 때 자기 자세를 의식하게 됩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었나, 고개가 앞으로 쏠렸나, 등이 구부정한가. 이걸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허리 건강, 목 건강, 심지어 소화 기능과 호흡 효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년층에서 흔한 거북목이나 구분 등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줄여서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면서 자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체중 변화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옷이 안 맞으면 바로 알아채잖아요. 바지 허리가 끼기 시작하면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에 무관심한 분들은 늘 헐렁한 옷만 입으니까 체중이 5kg, 10kg 늘어나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서야 내가 이렇게 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옷 사이즈의 변화가 대사질환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건 내장지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내장지방 증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직행 경로거든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스킨케어 루틴도 건강과 연결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보습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이 과정이 단순히 피부 미용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은 피부암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꾸준한 세안은 피부 감염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루틴이라는 게 생활의 규칙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장년층, 특히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생활 리듬입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수면장애,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일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가 생활 리듬에 닻이 되는 거예요. 헤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는 건 단순히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외출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미용사분이 어머, 두피가 좀 건조하신데요? 하면 그게 건강 상태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피 상태는 스트레스, 영양 상태, 호르몬 변화를 반영하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 관리의 모든 과정이 건강 관리와 겹치는 겁니다. 거울 보기는 건강자가 점검이고, 자세 관리는 근골 격계 예방이고, 옷 사이즈 확인은 대사질환 모니터링이고, 스킨케어는 피부 건강과 생활 규칙성 유지이고, 헤어 관리는 두피 건강과 사회활동 유지입니다. 외모 관리를 따로 하고 건강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관리하는 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왜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존감, 뇌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외모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나이 먹고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외모 관리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 헤어, 체형과 자세, 옷차림, 그리고 표정과 말투입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중장년층 피부관리, 별거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세안은 아침 저녁 하루 2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시원하니까 좋긴 한데 피부의 유분을 다 빼앗아가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미 피부의 유분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더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물로 씻어주세요. 세안제도 순한 걸 쓰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정력이 강한 폼 클렌저를 써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세안제를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약산성 세안제, 요즘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 장만해 두세요. 보습은 세안 직후에 바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대충 닦은 다음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가 그 수분을 가둬주는 원리거든요. 3분이 지나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서 보습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습제는 비싼 거 안 사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 크림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바르는 겁니다. 비싼 크림 가끔 바르는 것보다 저렴한 크림 매일 바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외선 차단, 이건 피부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주름, 기미, 검버섯,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자외선 때문에 생깁니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외선 손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외선 차단을 시작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시고 2~3시간마다 더 바르시는 게 원칙인데요. 실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아침에 외출 전에 한 번은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에도요. 구름을 뚫고 오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피부 관리는 이겁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 바로 보습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 바로 보습제. 아침 저녁 합쳐서 5분이면 됩니다. 5분 투자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헤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에 변화가 옵니다. 흰머리가 나고 머리숱이 줄고 머릿결이 거칠어지고 볼륨이 사라집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에 따라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머리를 다듬으세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자라면서 모양이 흐트러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산만해지거든요. 꼭 비싼 미용실을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다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기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세요. 20대 때 어울렸던 스타일이 지금도 어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굴형이 변하고 이마 라인이 달라지고 피부톤이 변하니까 그에 맞는 스타일도 달라져야 해요. 미용사분한테 솔직하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 나이에,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셋째, 흰머리 관리인데요.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입니다. 염색을 하셔도 좋고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살리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관리가 안 된 흰머리와 관리가 된 흰머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흰머리를 그대로 두실 거면 깔끔하게 다듬어서 오히려 멋스럽게 연출하시고, 염색을 하실 거면 두피에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너무 짙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두피 관리를 신경 쓰세요.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잖아요. 밭이 건강해야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합니다.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 체형과 자세입니다. 이게 사실 외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등이 구부정하면 늙어 보이고 아무리 평범한 옷을 입어도 자세가 바르면 당당해 보이거든요.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자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거북목, 구분 등, 그리고 골반 틀어짐입니다. 이 3가지는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긴 거라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거북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현대인의 고질병인데요. 고개가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목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중턱을 만드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5초간 유지하고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만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한 세트씩 하시면 딱 좋아요. 구분 등은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틀에 양팔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가슴 근육이 늘어나면서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15초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걸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2, 3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편 상태가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체형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걷기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체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이 30분 걷기가 체중 관리, 심폐 기능 유지, 관절 건강, 자세 교정에 다 도움이 됩니다. 4번째 영역, 옷차림입니다. 중장년층의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깔끔함,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깔끔하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함이란 뭘까요? 첫째, 옷에 구김이 없는 것. 둘째, 얼룩이 없는 것. 셋째, 사이즈가 맞는 것. 이 3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초라해 보이고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려 입으면 단정해 보입니다. 사이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옷을 그대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이 찌셨는데 예전 사이즈를 억지로 입으시거나 반대로 살이 빠졌는데 헐렁한 옷을 그냥 입으시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게 중요해요.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실제보다 날씬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너무 헐렁한 옷은 체형을 뭉뚱그려서 오히려 더 커 보이거든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몸의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핏이 가장 좋습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이 특히 주의할 색깔 조합이 있는데요. 검정만 입는 습관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이 무난하고 편하긴 한데 나이 들수록 검정이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톤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면 얼굴이 칙칙해 보입니다. 흰색, 연한 파란색, 베이지색, 연한 카키색 같은 밝은 색을 상의에 한 가지 정도 포인트로 넣어보세요. 얼굴이 훨씬 환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 안 들이는 게 핵심이라고.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옷장에 있는 옷들을 한번 꺼내서 정리해보세요.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비우고 남은 옷들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려서 잘 걸어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옷장이 달라지고 아침마다 옷 고르는 게 즐거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 영역, 표정과 말투입니다. 이게 의외로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표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줄어들면서 무표정이 기본값이 되기 쉽습니다. 본인은 그냥 평범한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화난 것처럼 보이거나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일명 화난 무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하면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습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됩니다. 실제로 표정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과장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면 볼 근육,
턱 근육, 입 주변 근육이 단련돼서 표정이 풍부해집니다.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하시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말투도 외모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투는 내용이 아니라 톤과 속도예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성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목소리가 가늘어지거나 탁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은 목소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의식적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목소리 인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말할 때 상대방 눈을 보면서 천천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빠르게 우물우물 말하면 나이 들어 보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여유 있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건데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하루 10분만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발음이 좋아지고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부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3분이면 됩니다. 헤어는 2달에 한 번 미용실, 매일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 체형과 자세는 턱 당기기, 가슴 펴기, 하루 30분 걷기, 옷차림은 구김 없이 사이즈 맞게, 밝은 색 포인트 하나, 표정은 입꼬리 올리기, 말투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 5가지 하나도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시간도 아침에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외모에 신경 쓰라고 하니까 결국 젊어 보이려고 발버둥치라는 거 아니야? 주름 펴려고 이것저것 바르고 흰머리 감추려고 염색하고 그게 뭐 다 나이를 부정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외모 관리는 안티에이징이 아닙니다. 노화를 거부하고 젊음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웰에이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지금의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티에이징은 나이 듦을 적으로 봅니다. 주름은 없애야 할 대상이고, 흰머리는 감춰야 할 것이고, 처진 살은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이런 관점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쫓으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웰에이징은 다릅니다. 나이 듦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주름이 생긴 건 그만큼 오래 웃었다는 증거이고, 흰머리가 난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표시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그만큼 세월을 살아왔다는 훈장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 위에서 최선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주름이 있어도 표정이 밝으면 매력적입니다. 흰머리가 있어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멋있습니다. 체형이 변해도 자세가 바르면 당당해 보입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이를 잘 입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분들은 자기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올해 70이야.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살아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션계에서는 70대, 80대 모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0대에 패션 유튜버를 시작하신 분, 7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질 몸매를 만드신 분, 80대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를 가꾸는 걸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 관리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거울을 볼 때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삶의 후반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후반전이라고 해서 수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후반전에도 얼마든지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경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외모 관리는 내가 여전히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 이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보내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20대 때의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기준은 오직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깔끔하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단정하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그게 웨레이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이 들면서 외모를 포기하게 되는 건 고정관념, 역할 축소, 체력 저하가 만드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다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외모를 가꾸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외모 관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외모 관리는 인간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 거울 보기, 자세 관리, 옷 사이즈 확인, 스킨케어 루틴, 이 모든 것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외모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 헤어, 자세, 옷차림, 표정, 하루 10분이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외모 관리는 젊어 보이려는 집착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좋은 버전으로 가꾸는 웨레이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내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3분만 천천히 보세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면서 내 피부를 느껴보세요. 그 3분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깊어진 가치를 밖으로 꺼내 보여주세요. 그게 외모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들의 사례와 함께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